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진원국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발칸 세르비아판에 실린 마르코 타나스코비치라는 저널리스트의 글인데 아주 명문입니다. 요즘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때 위대하게 보였던 미국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도 건사하지 못해 은행은 무너지고 거리는 마약에 취한 노숙자 천지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력을 제외한 정신적, 문화적 힘을 가리켜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만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금 뭐 있나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후쿠야마의 역사적 종말과 함께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실천적 확인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1990년 Condemned Leadership이라는 글을 낸 하버드 정치학자입니다. 바로 미 국방장관 보좌관도 지낸 조셉 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후 2004년에 서서 소프트 파워, 세계 정치에서 성공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개념을 정교화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 소위 미국의 올바른 입장의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해 끌어들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로 규정했습니다. 조셉 나이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 다른 행위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는 게 강제적 권력 사용보다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조셉 나이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주요 원천이자 도구로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그것이 구현하는 가치, 즉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의 팬데믹과 1년에 걸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 이후 미국이 힘을 투사하는 방식을 보면 소프트 파워는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에 호응하는 나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정치학자 총리의 전 고문 쉽상 카르메노는 포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러시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미국의 내러티브를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타나스코비치는 그동안 미국이 할리우드 영화나 선전을 통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해왔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잠깐 유용한 삼천포로 빠져보겠습니다. CNN 필름스와 HBO 맥스가 제작한 알렉세이 나발리 관련 영화가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습니다. 할리우드가 러시아포비아 내러티브에 오염됐습니다. 캐나다 영화감독 다니엘 로호의 작품은 러시아를 비난했다가 약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하는 나발리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LA의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나발리의 가족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나발리는 흔히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내지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적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 푸틴의 정적이라는 표현은 과대 포장입니다. 크렘린은 그를 그저 반체제 인사 내지 사기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리는 미국 민주당의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됐고 그의 딸 역시 미국 돈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크렘린은 나발리를 서방의 지원을 받는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러시아 정보위원회에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하자 러시아는 그 증거를 내놔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그가 치료를 받은 나라인 독일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귀국해 곧바로 체포돼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의 혐의는 프랑스 화장품 업체 이브 로쉐의 러시아 자회사 등에서 40만 달러를 사기친 혐의입니다. 정치범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범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할 것 다 합니다. 소셜미디어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변호인도 3명이나 됩니다. 돈이 많아 할 것을 다 하는 수감자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러시아보다 미국을 더 잠재적 위협이나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미 유교에서 나타난 미국의 가십과 노르트 스트림 파괴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 가졌던 불안정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유럽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은 정반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유럽이 단결에 맞서야 한다는 내러티브는 사실 자유로운 선택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골적인 강압입니다. 마르코 타나스코비치는 또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서방의 주류 미디어가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나머지 세계에 납득시키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CNN과 BBC 보도는 제3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르코 타나스코비치가 말한 바로 이 대목, CNN과 BBC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없고 대놓고 거짓만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은 국제관계에서 진실과 윤리의 배타적인 미디어 중재자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타나스코비치는 세계화된 인권, 다문화주의, 포용, 평등에 대한 미국의 도덕주의적 교훈은 모두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을 구성하는 긍정적인 선택, 경제적 자유주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꿈을 키우는 것도 더 이상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언어 표현이 PC와 이데올로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개인이 해고되거나 수입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국가별 항우울제 복용 순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복용 비율인데 미국이 110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핀란드입니다. 그 뒤를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체크, 네덜란드가 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헝가리, 에스토니아, 칠레 다음으로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1000명당 13명입니다. 여기서 참 의외인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타나스코비치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는 이라서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위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선택된 나라,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란 메시아적 선언을 방어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한때 소프트 파워로 달성했던 것을 이제는 가장 잔인한 힘을 통해서만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길을 막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의 아군이나 하인이 되는 것도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